엄청 스무스하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편할 수가. 대단한데? 회장님이 된 줄 알았어. 오프로드의 회장님이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최초의 SUV라고 하면 여러 가지 SUV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현대적인 SUV를 만든 것, 어떤 브랜드일까요? 당연히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그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자동차들은 SUV가 아니라 오프로더, 찝차라고 불렸어요. 정말 오프로드를 가기 위한 도구로의 자동차. 근데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나오면서부터는 이 자동차를 그냥 오프로드에서만 타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용도에서도 타는 자동차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의 최초의 SUV로 불리는 건 바로 그래서입니다. G바겐이라든지 랭글러라든지 이런 자동차처럼 터프한 자동차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런 자동차를 고급스러운 패밀리 자동차로 만들어낸 것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입니다. 현대적인 SUV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그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전기 모터를 더해서 연비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정숙성에서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역사를 바꿔놓은 가장 중요한 자동차 지프 그랜드 체로키 함께 만나보시죠. 자, 고속 안정성 굉장히 좋고요. 주행해보면 정말 놀라운 게 이 차 너무 부드러워. RPM을 어지간히 높여도 V6인가?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 차는 4기통이에요 2.0이라는 게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2.0일 수가 있어. 2.0 터보 차저를 달고요 270마력을 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전기 모터를 더해서 합산 출력은 무려 375마력입니다 전기 모터의 힘이 대단하다는 거죠. 일렉트릭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전기 모터로 움직입니다. 엔진이 잘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동이 아예 안 걸린 상태로 주행하는 건데 이렇게 다니면 전기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킬로를 가느냐? 지금 충전되어 있는 상태 36km 간다는 거죠. 대치동이나 역삼동 같은 이런 데서 합정동까지 출근을 한다. 20 몇 킬로 정도 됩니다. 서울의 어지간한 끝에서 어지간한 끝까지를 그냥 갈 수 있는 거리. 회사에서 충전하면 한 번도 충전 안 해도 되는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달려보죠. 엄청나게 빠르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보통의 자동차를 타면 고속으로 갈 때 갑자기 차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왕 하면서 엔진이 나 힘들어요 이런 느낌으로 돌게 되는데, 근데 얘는 그렇지 않죠. 최고의 가속을 할 때도 부드러운 엔진음을 보여줍니다. 변속이 되고 있나? 차가 너무 매끄러워서요. 엔진이 매끄러운 건 물론이고 거기에 전자식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니까 그게 또 매끄럽고, 그래서 변속이 될 때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차 전체가 이 주행 감각을 정말 매끄럽게 이렇게 튜닝을 해놨어요. 지금 저희가 막 달려봤을 때 연비는 8km/L가 나오네요. 하이브리드인 걸 감안하면 8km 뭐 그렇게 좋은 연비는 아닌데요. 공인 연비가 8.8km라고 합니다. 큰 차이 없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시동을 걸어놓고 에어컨만 틀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해서 보통은 9 이상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정도예요.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정도의 노면이죠. 일단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네요. 돌이 많은 차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이 차는 좀 탄탄한 느낌의 자동차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스포츠랑 컴포트가 있으면 좋겠는데 스포츠랑 오토가 있어요. 샌드 모드. 샌드 모드가 부드럽네. 스포츠보다 훨씬 부드러운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좀 단단한 차예요. 가속 방지턱 넘을 때 조금 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높낮이 조절을 어마어마한 폭으로 해줘요.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면 높이를 낮춰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속 안정성을 도와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훌륭한데요. 차체를 높이면 이렇게 높아집니다. 완전히 다른 차를 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건 기능적으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운전자의 기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차 2대를 갖고 있는 것 같잖아.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국산차들 보면 에어 서스펜션을 넣는 걸 너무나 등한시하는 면이 있는데 SUV라면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 정도는 넣어줘야죠. 이거 없으면서 무슨 오프로드를 간다고 해. 5단계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높은 모드는 지금 오프로드 모드예요. 오프로드 모드를 했을 때 주행 가능 속도는 40km입니다. 시속 40km 이상이 되면 오프로드 모드가 자동으로 풀리고 일반 모드 중에서 하나 높은 모드로
올라가게 되죠. 네, 지금 오프로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륜 로우 모드가 있어요. 중립에서 사륜 로우를 하게 되면 오프로드를 제대로 달리겠다는 얘기죠. 핸들도 더 무거워지네. 이런 데 있으면 이런 길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뭐 걱정이 없어요. 뭐가 있었나요? 사륜이 지금 로우 기어로 들어가서 천천히 가면서 힘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로드를 정말 제대로 주행하려는 자동차는 이 사륜 로우 기능을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사륜 로우까지 갖고 있진 않죠. 사륜 비슷한 걸 흉내내거나 아니면 좀 미끄러지는 걸 좀 막아주거나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정말 바위를 뚫고 가겠다 그런 느낌의 자동차는 거의 없어요. 이 차는 제대로 만든 오프로더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이 사륜구동 주파 능력이야말로 바로 지프의 상징이니까요. 오프로드 한번 가봐야죠.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1탈의 자동차니까요. 1탈을 할 게 아니면 지프를 탈 이유가 없죠. 아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산중 어딘가입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산중 어딘가에 떨어졌을 때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문제없이 뚫고 나갈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이죠. 자, 이 차는 그렇게 오프로드 주행 능력이 뛰어난데요. 일단 사륜구동 제대로 갖추고 있고요. 변속기는 사륜 로우까지 지원을 합니다. 바위길이 되더라도 바위길을 막 뚫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돌이 너무 많아 오프로드를 가야 돼. 그런 경우는 차체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오, 아니 이렇게 올라가?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지고요. 공기통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서스펜션도 WC 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거대한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고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앞쪽 이만큼, 뒤쪽 이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뒤쪽에 서스펜션 저 아래로 굉장히 굵은 안티롤바를 사용하고 있는 게 또 눈에 띄네요. 다시 차체를 낮춰볼까요? 순서가 있습니다. 앞쪽 먼저 낮아지고 뒤쪽이 나중에 낮아지는 거죠. 고속으로 달릴 때도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낮아져? 야,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니? 낮추니까 주먹이 안 들어갈 정도 엄청나게 낮아지네요. SUV가 아니라 도심형 크로스오버처럼 낮은 그런 차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오프로더로, 필요할 땐 도심형 자동차로 이렇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자동차란 얘기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지프는 1탈의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자, 출발해보죠. 아, 역시 그렇지. 여기였습니다. 여기로? 네. 생각보다 많이 가파른데? 괜찮나? 한번 해보자. 이거 뭐 산이잖아. 산으로 가라 그래요. 부딪히는 거 아니야? 오야. 오, 안 보이네요? 이야.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영빈 작가가 저희한테 이런 길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보고 올게요, 제가. A few minutes later. 여기 원래 올라갈 수 있다면서요? 차로 올라갈 수 있냐고 물어본 게 아니지? 이게 왜 된다는 거지? 저 아저씨가 지프인 걸 보고 된다고 하는 아, 우리 지프인 걸 보고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구나. 옛날에 지프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로키 산맥 앞에 있는 주유소에서 로키 산맥 꼭대기를 어떻게 가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기서 라이트 온 레프트, 라이트 온 레프트, 라이트 온 레프트, 라이트 온 레프트, 라이트 온 레프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프가 딱 도착하더니 로키산 꼭대기 어떻게 올라가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척 하고 산꼭대기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냥 가. 네가 가는 곳이 곧 길이야. 그게 바로 지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못 올라가겠죠? 못 올라간다고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라니까요. 좀 전에 뭘 들었죠? 전에 무슨 말을 들으신 거죠? 오! 좀 전에 들으신 말이 헛소리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샌드는 이런 식으로 사륜 로우를 켜고요. 사륜 로우를 켜면 다 됩니다. 어우, 힘이 넘쳐요. 힘이 넘치고 너무 부드러워. 온로드를 가는 것 같아요. 오프로드 주행 기분이 하나도 안 드네. 너무 스무스하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편할 수가. 대단한데? 회장님이 된 줄 알았어. 오프로드의 회장님이네. 360도 서라운드 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네요. 지프에서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다. 뭐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불필요한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샌드 모드 굉장히 유용하고 사륜 로우 기어 이거 진짜 힘이 넘치네요. 자동차에서 이렇게 힘이 넘치게 만들어주는 거 정말 기분 좋은데요. 완전히 새로운 느낌을 느끼게 하네요. 일상을 확실히 벗어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오프로드가 그렇게까지 많이 개발되어 있나 싶긴 한데 아마 오프로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또 좋은 스팟을 잘 알고 계시겠죠.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는 달리지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이런 정도로 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체로키는 멋집니다. 한 번도 멋지지 않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랭글러는 그동안 호불호도 갈리고 했지만 이 그랜드 체로키는 한 번도 불호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멋진 지프 특유의 세븐 슬롯 그대로 잘 살려놓고 있고요. 불끈불끈 이런 느낌으로 오프로드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램프도 이제 첨단 느낌으로 이렇게 얄쌍하게 바뀌었는데 크롬이라든지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게 화려하면서도 이렇게 매트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굉장히 화려하고 블링블링한 느낌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휠도 굉장히 단단하고 강인한 느낌이 드는 휠인데 1차원이 아니라 검정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서로 크로스되면서 3D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고 강인하고 약간 클래식해요. 옛날의 자동차를 보는 것 같이 디자인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그 클래식한 게 어쩌면 지프의 매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미국적인 멋이니까요. 미국적인 멋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뒷부분에서 이 차를 보면 이 차 뭐야? 알 필요 없죠. 지프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프라고 써있는 옷을 사서 입잖아요. 현대라고 써있는 옷을 사서 입을 수 있어요? 지프라는 브랜드의 강렬함, 그 아이코닉함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봤을 때 다른 것들 없이 그냥 지프라고 써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덧붙여 놓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4XE라고 써있는데 전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써있고요. 여기 글씨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측면에도 이런 식으로 지프 그랜드 체로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도 E자가 하나 써 있는데 15kWh 배터리가 들어있는데요. 충전할 수 있는 충전 포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충전을 많이 한다 이건 아니지만 이 15kW면 공인 주행 가는 거리가 33km, 조금만 노력하면 40km도 넘겨서 출퇴근하는 동안에 엔진 시동을 한 번도 걸지 않고 출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차에서 중요한 건 트렁크 공간이겠죠. 아무래도 캠핑도 해야 되고 멀리 놀러도 가야 되니까. 오, 이렇게 크다고? 와, 트렁크 공간 어마어마하죠. 사실 이 차 3열까지 있어도 되는 차입니다. 소렌토보다도 크고 산타페보다도 크잖아요. 이렇게 큰 차인데 3열을 굳이 넣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미국 차니까. 야, 그 좁은데 어떻게 타? 그 정도는 짐칸이지 라면서 마지막 좌석을 만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차는 소렌토보다도 100mm 정도 더 긴 차거든요. 소렌토의 3열보다 오히려 더 넓은 것 같습니다. 롱바디 버전이 있는데 30cm 더 길어서 5m가 넘는 차예요. 이렇게 긴 차는 3열까지 제공을 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3열이 있는 거지. 덮개를 한번 열어보면 이 아래쪽에 템포러리 타이어를 제공합니다. SUV니까 당연히 템포러리 있어야죠. 여기 수납 공간을 별도로 또 꼼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타이어 수리 키트와 차징 케이블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긴급한 경우에 220V에서 차징을 할 수 있는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서브우퍼가 여기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꽤 멋있게 자리 잡고 있네요. 닫는 거군요. 여기다 닫는 버튼 만드는 거 이상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여기 닫는 버튼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천장에 손이 닿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윤석로? 그런 분들 좋아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눌러서 바로 열 수 있는 거 이런 거 꽤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EV9이라든지 이런 차들 여기다가 스위치를 또 만들어 놓고 있는 걸 보면 나름대로 괜찮은 위치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공간이 부족하다면 2열을 젖히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공간을 더 사용할 수가 있죠. 4대2 대4면 더 좋았겠다 생각되지만 이 차는 아쉽게도 4대2 대4는 없습니다. 자, 그럼 2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뒷좌석으로 들어오면요, 머리 공간 넉넉하고요. 무릎 공간 너무 여유롭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여유로워도 되나? 이거 좀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풍요로운 공간을 보여줘요. 이게 바로 미국 차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파노라믹 선스크린이 있고요. 개방감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간단하게 있는데 수납 공간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여기다가 쇼핑백 같은 거 걸 수 있습니다. 사소하더라도 여기다 걸어 놓으면 이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졌네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안전벨트 컬러를 보여줍니다. 시트하고 컬러를 매칭했네요. 뭐 나름대로 멋지기도 하고요. 팔걸이는 이런 식으로, 팔걸이도 나름 괜찮다. 뒤에 보면 여기 맥킨토시 미드우퍼, 그리고 이쪽에는 트위터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선스크린을 통해서 이렇게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조장치가 하나 더 있죠. 여기도 바람이 나오고 아래에서도 바람이 나옵니다. 여기 통풍도 있네요. 모드를 통해서 위와 아래에서 바람이 나오게 바꿀 수 있어요. 네 좌석에 각각 다른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4존 에어컨이 제공되고 있고요. 히터라든지 에어컨 둘 다 선택할 수 있어요. USB가 뒤쪽에 4개가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역시 풍요로운 미국차. 그리고 여기 보면은 230V AC 아울렛이 150W까지 제공되고 있는데 노트북 2대에서 3대까지도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네요. 현대차의 V2L 그런 것 같은 건 아니지만 V2L처럼 전기를 밖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잘 마련해 놓은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 차의 중요한 건 앞좌석일 테니까 앞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와, 인테리어가 굉장히 환합니다. 약간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환해요. 우드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배합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드가 리얼 우드라서 고급스러운 우드로 느껴지네요. 가구로 있을 것 같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또 크롬이 지나가고 있고요. 실제 크롬이네요. 여기는 인조 가죽이네. 여긴 진짜 가죽이에요. 페라리나 뭐 이런 유럽 차 중에도 이태리 차 몇 개 빼고는 여길 진짜 가죽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을 텐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가죽이네. 만져지는 부분은 다 진짜 가죽이에요. 여기는 인조 가죽이고 만져보기 전에는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인조 가죽이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실내를 보여줍니다. 시트의 형상은 근데 소렌토 시트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인테리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고요. 돈을 좀 처발처발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었는데 보통 우리가 시동 걸면 부르릉 이런 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같은 경우는 시동이 걸리더라도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저도 하이브리드 소렌토를 오래 탔지만 소렌토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지 않고 이렇게 오래 버티는 일이 없죠. 한 30초 안에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시동이 항상 걸려있는 느낌인데, 근데 이 차는 지금 시동을 걸지 않습니다. 끝까지 안 걸 모양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이 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배터리가 그만큼 용량이 크니까 배터리를 어지간히 쓸 때까지는 전기만으로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가겠다는 거죠.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조용한 그런 실내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거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제공하고 있고요. USB-C, USB-B 또 4개가 있습니다. 미국적인 그 풍요로움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야, 대단한데요. 12V 아울렛 또 있어요. 옥스 단자 또 있습니다. 그렇지, 이 정도로 꽂게 해주면 되지. 소심하게 그거 하나씩 달아줘. USB 하나밖에 못 꽂는 차도 있잖아요. 4개는 꽂아야지 말이야. 기어 시프터는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P-R&D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꽤 고급스럽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건 P는 눌러서 P가 됐으면 좋겠어요. 돌려서 P까지 가기 때문에 흔치는 않겠지만 이거 P-R&D 하다가 P 해놓았다고 생각하고 R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자꾸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긴 합니다. 누르는 형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수납 공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하나의 수납 공간이 있고 더 있고, 잘 만들었죠. 깊어요. 꽤 넓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죠. 500ml 생수가 4개가 쑥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자잘한 물건들, 카드라든지 뭐 이런 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깊은 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이 디스플레이는 10.1인치입니다 10.1인치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넓어요. 어떻게 이렇게 넓은가? 비율이 좋아서 그래요. 4:3에 가까운 그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아래쪽에다 메뉴를 계속 놔둘 수 있어요. 홈, 미디어, 컴포트 요 메뉴가 안 바뀌잖아요. 사실상 버튼입니다. 현대기아차 같으면 요 고정된 메뉴가 없기 때문에 요걸 내가 메뉴를 넘어가고 나면 다시 뒤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빽빽빽빽 눌러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그 위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편리합니다. 위아래로 고정된 메뉴를 하나씩 빼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왜 그렇게 못하냐면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가로로 너무 길어요. 고정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죠. 왼쪽에다 붙여놓으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자, 이 차 이렇게 외관 실내만 훑어서는 안 되겠죠.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 차는 굉장히 클래식한 부분이 많은 차입니다. 야, 올드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보다 최첨단의 기능들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이렇게 막히는 길, 당연히 어댑티브 크루즈 작동시켜 봐야죠.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되는 걸 잘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키면 계기판 양쪽으로 불이 켜집니다. 내가 지금 핸들을 건네받았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해주는 거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딱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안심이 되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거 실수라도 취소를 해버리면 취소됐다는 걸 딱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죠. 다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을 보고 있어도 이 주변이 그냥 푸르딩딩하니까 확실히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필요합니다. 자,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여기는 꽤 위험한 코너예요. 핸들 잘 돌려주느냐? 앞에 차가 또 때마침 껴들었어.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네, 핸들, 가속 페달, 브레이크 아주 잘 작동을 시켰고요. 핸들을 잡냐 안 잡냐도 토크
링크로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핸들을 이렇게라도 잡고 있으면 인식합니다. 이 가장자리에 센서가 있다는 얘기죠. 이 앞차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에는 또 디지털 콕핏이 있죠. 계기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쭉쭉쭉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미국적인 디자인입니다. 기능들을 거기 맞춰서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이런 건 굉장히 말이 안 되죠. 굉장히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동차 1번, 2번 있는 게 어딨어. 전 처음 봤습니다. 운전자 정보, 차량 정보, 하이브리드 정보, 번호를 써놨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 됩니다. 해보면 위치를 까먹지 않게 돼요. 아, 1번이 운전자 정보였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숫자가 안 써있으면 어딜 봤는지를 혼동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저 숫자를 안 쓸 거면 옆에다 따로 메뉴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어딜 본다는 걸 인식해주는 바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바가 없으면 저렇게 있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디자인상으로는 저게 좀 황당하죠. 무슨 프레젠테이션 자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제안서를 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네요. 사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 이 서스펜션의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여기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나이트 비전이 있어요. 나이트 비전은 왜 있지? 최첨단인데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지금은 대낮이니까 느낌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 머플러 있는 부분은 환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타이어 있는 부분, 아, 타이어에 열이 많이 나는구만. 배기가스 잔뜩 내뿜고 엔진이 그냥 진짜 뜨겁게 가는구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나이트 비전이라는 건 이름 자체가 알려주듯이 밤 늦은 시간, 정말 심야에 헤드램프를 켜지 않고도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사람이나 움직이는 물건, 자동차 이런 것들은 더 밝은 색으로 빛나고요. 나머진 검정색이기 때문에 밤중에도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기능이죠. 옛날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야시경 아시죠? 요즘 신형 야시경만큼 좋아요. 여기 마사지 기능도 있잖아요. 도로를 다니다가 막히는 길, 좀 피곤한데? 라고 생각할 때 눌러 봄직한 버튼. 독일 자동차들 마사지 기능들 보면 상당수 자동차들은 진짜 마사지가 아닙니다. 뒤에 있는 공기주머니를 부풀렸다가 뗐다 부풀렸다 뗐다 이런 형태예요. 제네시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차는 진짜 마사지입니다. 지압하듯이 뒤를 이렇게 콕콕 뾰족뾰족 이렇게 눌러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양양펀치. 양양펀치? 세진 않아요. 어쨌든 확실한 지압이다. 그리고 이젠 당연하겠지만 HUD 있습니다. 룸미러도 프레임리스 룸미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룸미러를 이렇게 하면 디지털이 됩니다. 근데 디지털 룸미러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초점은 여기가 아니라 저 뒤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사물을 보다가 저 뒤에 있는 걸 봐도 이 초점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크게 변화되지 않는데, 디지털로 했을 때는 코앞에 있는 걸 봤다가 저 멀리 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초점의 변화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디스플레이가 차가 흔들리는 것에 맞춰서 같이 흔들리잖아요. 약간 멀미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룸미러보다는 저는 그냥 미러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 요즘 뭐 첨단 자동차다 이러면서 사이드 미러를 디지털로 많이 하는데, 저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지금 기술로는 아직 조금 멀었다. 만약에 디지털 룸미러나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굳이 장착해야 된다면 저는 가급적 멀리 앞유리 끝에다 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벤츠 로드스터 같은 차들을 보면 저 끝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좋은 점이 뭐냐면 운전하면서도 뒤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눈을 피하지 않고서 그대로 같이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기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데, 그런 식의 틀을 깨트리는 사고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지금 굉장히 인상적인 게 T맵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지간한 수입차를 타시면 내비게이션을 별도로 폰을 거치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 차는 더 이상 폰을 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타면 돼요. 이 상태가 지금 너무 좋아서 굳이 다른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겠다 싶어요. 카플레이 화면하고 너무 똑같아요. 핀치 줌이 되는 카플레이는 처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카플레이 아니고, 이 내장된 T맵이 이렇게 카플레이랑 똑같은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잘 만들었고 이해하기 편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T맵의 기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T맵이 HUD에도 나옵니다. 이 계기판에도 나오고요. 맥킨토시라고 돼 있는 이 오디오,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맥킨토시 하면 예전에는 아재들 입장에서는 드림 오디오라고 하더라고요. 자동차의 페라리 같은 그런 오디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얘기가 좀 달라져서 하이엔드지만 드림급은 아닌 고급이지만 얘는 좀 평범하네,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그런가?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나? 그럼에도 오디오 성능이 변한 건 아니죠. 베이스가 너무 심하죠. 클럽에서 듣는 느낌이에요.
아니 베이스를 너무 강하게 해놔서 베이스를 좀 끄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는데 베이스가 하나도 안 없어지잖아요. 이건 베이스의 소리를 조절하는 거고, 너무 울린다고 생각하는 건 서브우퍼예요. 서브우퍼가 별도로 울리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는 없어요. 별도로 서브우퍼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가, 나중에 사운드 튜닝하는 업체에서 좀 서브우퍼를 좀 조절을 하시든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디오 자체의 품질은 엄청나게 좋은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네요. 네, 지금까지 지프 그랜드 체로키를 시승해 봤는데요. 일상을 탈피하고 모든 일상이 여행이 되는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놀러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놀러 온 기분이 들지? 여행지로 떠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자동차,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굉장히 섬세하거나 디테일이 대단한 유럽의 고급 자동차와는 지향하는 바가 많이 달랐지만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전기 파워트레인까지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고 잘 작동된다는 점에서 강인한 미국 차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오프로더라는 이 차의 본연의 가치에 더 가까운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무려 1억 1,190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 정도 차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산차를 염두에 둔 입장에서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꿔볼 가격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뭐 자세한 건 뭐 매장에 가보면 조금 더 디테일한 가격을 아실 수 있을 테니까요. 직접 매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리고 시승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